황진이는 사실 황진이가 좀 똑똑하고 시를 잘 쓰고 약간 좀 고결한 혈통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도도하고 그런 행색이 진짜 거의 웬만한 양반급이었다라는 거. 그 이유는 황진이의 아버지가 양반이었기 때문에, 개성의 양반이었어요. 하지만 황진이의 어머니가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얼이라고 하고 서자. 네, 황진이는 얼려였죠. 얼려가 이제 그런 서얼인데 딸일 경우를 얼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양반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첩의 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원래 높은 관직으로 태어났어야 하지만 첩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워낙 예쁘기 때문에 예쁘고 똑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선사회의 이제 규범에 따라 양반의 첩이 될 운명이었는데, 그것을 본인이 던져버리고 내가 양반의 첩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기생이 되겠다. 스스로 기생이 되기를 선택을 하고 수많은 남자들을 밑에 두고 그냥 군림했던, 그런 시 이런 것들로 본인의 학식으로, 본인의 정말 그런, 높은 말빨로, 이런 걸로 군림했던 그런 황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황진이 이야기 중에서 유명한 게 벽계수를, 절대 넘어올 것 같지 않은 벽계수를 유혹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아무도 벽계수는 절대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벽계수에게 이런 시를 썼죠. 워낙 유명한 시니까 읽어드릴게요. 청산리 벽계수야 쉬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망공산할제 쉬어감이 어떠하리. 이라고 유명한 시죠. 우리가 예전에 이런 국어 교과서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격조 있는 시에서 결국 벽계수는 무너지게 되고 군자로서 허울을 벗어던지고 당대 최고의 유명했던 그 벽계수를 무너뜨린 일로 엄청난 유명세를 탔죠. 그래서 막 남자들이 황진이 하면 황진이 얼굴만 한번 보고 싶다 이럴 정도로 유명했고, 이 황진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성이 황씨고 이름이 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아마 이름이 황진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는 그냥 있잖아요. 이 붙이는 거. 무슨 이, 누구 이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있잖아요. 이런 이쁜이 라던가 곰돌이, 이름이 곰돌인데 곰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이를 붙이는 그런 식의 그런 전미어고 이름이 황진일 것이다 라고 그랬고요. 어머니는 진영금이라고 불려졌던 시각장애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황진이의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그런 사료보다도 좀 사람들이 구전으로 남겨두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송도기라는 책이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우야담이라는 그런 야사나 설화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황진이의 시 몇 개만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약간 좀 되게 미스테리하게 남겨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진이가 이제 벽계수를 이제 무너뜨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서경덕을 또 유혹한 걸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 서경덕의 시가 너무 황진이한테 보낸 시인데 이것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보다 다 어리다.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느니 오리 많은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마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지금 되게 어리석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서경덕도 황진이한테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만중운산에, 구름 낀 산에 지금 어느 님이 오겠냐, 이런 날씨에, 이런 높은 산에.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떨어지는 이런 잎사귀에도 행여 그 사람이 왔나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발자국 소리만 달아도 그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그리움을 표현한 거죠. 이런 식으로 서경덕은 끝까지 황진이한테 넘어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황진이가 서경덕을 되게 존경했고 유혹을 뿌리쳤지만, 서경덕과 황진이는 선생과 제자 그런 관계로 이런 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제자와 선생님 간의 그런 플라토닉한 러브를 했다는 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꼭 사대부들만 막 허울만 벗기고 이런 거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이사종이라는 사람을 선정관이라고 하는데 소리꾼이라고 해요. 한양 제1의 소리꾼. 이사종을 사랑해가지고 6년간 여기저기 산천 막 좋은 곳을 전국을 막 유람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워낙 황진이도 노래를 잘했고 그 이사종도 엄청난 소리꾼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선 팔도 유람하면서 주로 이제 예술 동지이자 영혼의 동반자로 이렇게 인생을 함께 나눴다고 하는데, 이 이사종을 사랑해서 남겨놓은 시 중에 진짜 명작인 시가 남아있죠.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인가 문학 시간에 배우고 너무 정말 잘 지은 시다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시가 좋아서. 동짓날 기나긴 밤, 유명한 시죠. 부금을 깔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에는. 이거는 막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좀 더 감정이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동짓날 기나긴 밤, 황진이.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들한 구비구비 펴리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시조는 다 이렇게 세 줄입니다. 세 줄인데도 그 안에 함축적이고 엄청난, 그러니까 시어를 선택하는 것에도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산문시처럼 주절주절 쓰는 것이 아니라 함축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 동짓날이 제일 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밤을 그 긴 밤을 허리를 샹 하고 이렇게 딱 잘라내서 이렇게 꼼쳐놓는다 이거죠. 춘풍 이불, 봄바람 같은 이불에다가 서리서리 그 밤을 막 넣어놓고, 그러니까는 내님과 보내는 밤은 너무 짧은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짧은 거야. 같이 보내기에. 이사종이 워낙 또 바쁘고 잠깐 왔다가 어디 사라지고 막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른님, 내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에 그 동짓날 밤을 굽이굽이 펴서 꺼내고 싶다. 내님과의 밤이 너무나 짧다라는, 정말 너무 좋은 시 아닙니까? 그래서 와, 진짜 이 황진이는 그런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조선시대에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진짜 표현력이 진짜 대단하다. 남자 호리는 기술이 대단했다라고. 네, 황진이가 또 하지원하고 또 잘 어울렸죠. 이 의상이 황진이 한복으로 유명한 꼬무니 한복. 그리고 뭐 황진이가 이제 그런 그 내기를 한 거라도 유명하죠. 소세양이라는 사람이 딱 30일간의 사랑에 대한 것도 되게 애틋한 내용이 있어요. 소세양이라는 사람은 중종 4년에 시문에 등했고 벼슬이 대제하까지 오르는데 유명한 인물이고, 젊어서부터 여색을 밝혔던 인물이고, 외모도 잘생겼다고 하는데, 소세양이 황진이가 너무 절세 미인이라는 얘기 듣고, 황진이가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딱 그녀와 30일만 함께하고 깨끗하게 헤어질 거다. 나는 절대 그녀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기를 하고 막 호언장담을 하고 황진이하고 30일을 딱 지냈대요. 30일 동거에 들어갔어. 근데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고 이제 이별의 술잔을 나누는데, 황진이가 마지막에 지은 시 때문에 결국 소세양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약속을 어긴 소세양을 인간이 아니라고 막 너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놀렸다고 하는데, 그 시는 저는 아무튼 그렇게 절절한지 모르겠는데 읽어드릴게요. 소세양과의 이별을 맞이하며, 이것도 부금을 깔고, 달빛 아래 뜨르는 오동잎 모두 지고 찬설이 들국화는 노랗게 피었구나. 다락은 높아 하늘만큼 닿았는데 오가는 술잔은 취하여도 끝이 없네. 흐르는 물소리는 차기가 비파소리, 피리에 감겨드는 그윽한 매화향기. 내일 아침
눈물지며 이별하고 나면 님 그린 연모의 정 길고 긴 물거품이 되네. 저는 여기서 그렇게 좀 슬픈 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에 넘어가서 소세양이 결국 황진이한테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소세양하고의 마지막 연애를 끝으로 황진이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40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40세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언대로 개성 길가에 나를 뿌려달라 해서 개성 길가에 묻혔고, 정말 신부는 그냥 미천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녀, 그냥 사실 기녀, 기생, 천민이었지만 그런 황진이의 학술과 그런 예술성, 뭐 선비들과 대등하게 사귀었던 그러한 스토리, 그리고 그녀가 남긴 이런 시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자로서 그 시대에 태어나서 막 본인이 남자를 직접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산천을 머물면서 좋은 시를 쓰고 어떻게 보면 여류 명사처럼 보냈다라는 거죠. 황진이의 이런 시는 청구영언, 해동가요에 시조 사수와 한시 이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죠. 더 많은 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황진이의 삶, 뭐 이런 황진이의 그런 러브 스토리, 황진이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는 와, 그래, 기생은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기생이 창기라고 할 때 아예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하면서 기생이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적대로 할 수밖에 없던 현실에 대해 얘기하면 말도 안 돼. 기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생도 있고 저러한 기생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진이는 대단하고 고결한 기생이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본인의 몸을 판 기생은 천하고 더러운 기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이 다를 뿐인 거고, 기생의 그러한 등급이 다를 뿐이에요. 그 등급은 외모 등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기생이 이제 시를 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뭐 춤에 능하고 기생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따라서 1패이냐 2패이냐 3패이냐 나눠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헷갈려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설리와 닮았다는 그 이난양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닮았죠. 조선 후기 구한말 3대 미녀로 유명한, 정말 좀 설리랑 닮았죠. 이난양도 평양 출신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집이 가난하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이 이난양을 12살에 결국 기방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평양역에서 이제 서울행 기차로, 이제 평양 출신인데 결국 서울행 기차에 오르게 돼요. 12살에 평양 기적에 올랐거든요. 그럼 이난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난양이 처음에 이렇게 춤을 췄을 때 임금님 앞에서 춤과 노래를 보여드리려는 진연에 뽑혔으니 꼭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12살, 그리고 13살에 처음으로 평양 기적에 이미 12살에 올랐고 13살에 이제 서울행 기차에 타게 됩니다. 여기서 앞줄 오른쪽이 이난양이라고 해요. 앞줄 오른쪽, 그쵸? 여기 좀 약간 흐리게 보여서 잘 안 보이죠? 약간 여기 사진이 좀 훼손돼서. 그리고 이제 이난양은 또 명월관 기생으로도 유명했었죠. 잠깐만요. 저 명월관 이난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보여드리면, 이난양이 처음에 이렇게 춤을 췄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너는 서울에 가서 춤을 추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명월관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월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것은 이난양이 실제로 이 명월관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 명월관의 그 이야기들을 이난양이 실제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쓴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명기들이 있었던, 땅을 팔아서라도 명월관 기생 노래 들으면서 취해왔으면 여한이 없겠다 할 정도로 구한말에 유명한 명월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명월관의 2호점이 바로 태화관인 거예요. 그 독립운동 그 낭독 그거를 했다고, 태화관에서 낭독한 것 때문에 참 많은 논란이 됐었죠. 이 명월관은 룸사롱을 표현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하지만 명월관은 정말 유명한 기생들만 가는, 1패 기생들만 가는 그런 럭셔리한 공간이었습니다.
명월관을 찾는 손님 역시 되게 다양했어요. 그때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명월관을 다 거쳐갔는데 육당 최남성 선생도 여기에 갔었고 별 말씀이 없었고 음성은 쇳소리였다라고 이난양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고 춘원 이강수 선생은 얼굴색이 유난히 빨간 것이 인상에 남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나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이난양의 인터뷰를 하고 이제 남겨놓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난양이 있었던 이 명월관은 이렇게 무대가 있었고 춤추는 이런 무대가 있었다라는 거, 신문화에 눈뜬 기생과 유학생, 언론인, 문인들 이런 로맨스가 엮여지기도 했고 여기서 출판회도 막 하고 각 가장 유명한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명월관이 이렇게 막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전쟁 때문에 태평양 전쟁 이후로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쟁터로 다 끌려가고 기생들도 치마를 못 입게 했었어요. 화려한 옷을 못 입게 하고 무조건 몸빼 바지라고 하는 그런 일본식 그런 긴 바지를 입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 기생들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명월관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6.25 전쟁 때 이렇게 다 이제 북한군이 명월관에 사무소를 설치했다가 불을 지르고 이제 북으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터만 남게 돼요. 그러면 이때 여기 소속됐던 기생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제 연기자가 된다던가 소위 연예인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때 당시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이제 한복을 입지 않고 이런 식의 신여성 복장을 하고 다니고 이쪽에서 정말 연예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시집을 간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그러한 끼를 살려서 또 미군들에게 흔히 양공주라고 하는 미군들 쪽에 가가지고 그쪽에 또 그런 명월관을 이어받는 그런 곳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뿔뿔이 기생의 역사는 이게 흩어졌겠죠. 그래서 뭐 구한말의 기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명월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난양 씨가 얘기했던 그런 명월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난양 씨는 신문기자와 결혼을 했어요. 31살에 그냥 신문기자와 결혼을 하고 그냥 일반 여자처럼 나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생들의 삶을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기생이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본인이 노비라서 관노비였는데 관노비 중에서는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뭐 기생이 된 경우도 있고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기방에다가 부모님이 판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근데 기생들은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기방에 들어간 경우가 근현대 구한말에는 많았어요. 건번이라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기방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건번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건번이 약간 좀 일본의 영향을 받은 명칭으로 건번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기생에 대한 이야기 되게 이제 구한말까지 되게 많이 했었고요. 이제 구한말 기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기생들은 그러면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화장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했을까? 기생들의 그런 메이크업? 뭐 이런 거. 권번이요. 권번. 내 발음이 이상해서 권번. 내가 권번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 일본식 명칭이에요. 권번. 자, 기생조합이 1914년 이후에 일제에 의해서 일본식 명칭인 권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권번은 파티나 연회장에서 시중 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에서 유래한 건데 일본 내 기생의 기관이었던 게 이제 교방의 기능을 민간에서 모방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런 얘기들, 일본의 기생들의 그런 조합을 좁혀서 칸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본식 용어가 칸반이에요. 칸반. 그래서 이제 이것에 그 한자음을 따와서 권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식 일본식 기방 이름이 칸반이에요. 칸반. 그래서 권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한말에는 뭐 이제 평양 권번, 뭐 경성 권번 이런 식으로 기방이 권번이란 명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구한말에 이제 기방이 이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워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홍합꽃을 이제 물을 내 가지고 빨갛게도 만들어봤고, 근데 홍합꽃이 가루를 내야 되는데 제가 물에다가만 해가지고 좀 잘 안 나서 고춧가루를 노른자에 섞어서 해봤거든요.
근데 매울 줄 알았는데 노른자에 섞이는 이유가 그거더라고. 치덕치덕하면서 다 입에 붙기도 하지만 고춧가루의 매운 느낌이 노른자랑 섞여가지고 생각보다 입술이 맵지가 않았어요. 맛을 봐도 그렇게 맵지가 않고 고춧가루를 노른자에 섞어서 입술에 발랐다는 것 때문에 키스하면은 불타오르는 파이어! 근데 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분도, 그러니까 사대부 여자들은 분을 약간 노르스름한 그런 쪽으로 정말 이렇게 콩가루라던가 황토 이런 것들을 얼굴에 발랐고, 그치만 이제 그런 기생들은 약간 핑크핑크한 그런 약간 볼터치라든지 이렇게 약간 핑크한 그런 분을 발랐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생들의 화장이 좀 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기생의 화장은 그렇게 막 진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면은 화장을 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면 혐오했대요. 과하게 분장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런 얼굴색을 살려가지고 입술만 좀 빨갛게 하고 볼터치만 좀 하고 아이라인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조선시대의 화장은. 그냥 자연스러운 화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립스틱으로 홍고추를 썼다. 예, 진짜로. 그리고 뭐 구한말에는 조금 화장법이 발달해서 그때 박가분이 있었잖아요. 그럼 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뽀얗게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이때 보더라도 별로 아이라인 같은 거 없는 것 같죠? 입술만 빨갛게 바르고, 이게 이제 구한말에 이제 유행했던 화장법, 인기 있었던 분들이고, 또 다른 뭐 기생들을 보면 이것도 이제 어린 기생인데 뭐 그렇게 화장이 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유명한 평양권번 장현, 이 여자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느꼈어. 이때부터 여자들 눈썹을 이렇게 일자 눈썹이 이때부터 유행이었구나. 왜냐면 그때 원래 유행하는 눈썹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난이 양이 지금 그린 것처럼 원래는 반달처럼 그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명한 장현홍은 이때부터 착하게 보이는 일자 눈썹을 개발했던 거야. 처지고. 얘보다는 얘가 더 착해 보이잖아요. 그쵸? 눈썹이 처져가지고. 그리고 되게 말라가지고 호리호리한 몸매. 그리고 세상 착할 것 같은 저 얼굴. 이런 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기생이라고 해가지고 막 화려한 예쁨보다 단아한 얼굴이 유행이었다. 그리고 이제 과하지 않은 화장, 그런 걸로 이제 중요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그리고 또 그때 유명한 또 평양 기생 뭐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예쁜 것 같아요. 이때는 뭐 성형도 없는데 요 정도 생겼으면 매우 이쁜 겁니다. 전 이분 모나리자 생각나요. 그리고 그때 유행이 이마는 이렇게 진수함이라고 해가지고 눈썹은 동그랗고 이마는 기역자, 이렇게 이마 기역자를 하는 그게 유행이었대요. 그때 당시의 유행. 그리고 아까 제가 권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권번이요, 이제 기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평양의 기생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평양 기생권번은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그런 학교 같은 그런 거예요. 기생권번인데 되게 크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평양 기생학교 관람 사진엽서. 그러니까 그 기생학교를 관람하게도 이렇게 홍보를 했고, 거기에 있는 기생들 사진 이런 거는 엽서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생 엽서가 또 그렇게 일본에 인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평양 기생학교의 수업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학문을 공부를 했다라는 거, 기생 수업을 받았다라고. 기생인데 무슨 수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거의 뭐 학교 거의 여대 수준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표를 보여드릴게요. 6교시고요, 여러분. 국어, 서화, 가곡, 내집회, 잡가, 가곡, 복습, 국어, 서화, 가곡, 직법, 음악, 장문, 뭐 회화, 이렇게 빡빡하게.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성악, 발성, 글 쓰는 거, 이렇게 깐깐히 공부를 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해야 했던 거, 사대부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공부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표를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우리 서민석 씨가 명월관, 태화관을 룸사롱이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그쪽에 있었던 기생들은 진짜 거의 1패 기생이었고, 이렇게 권본에서 공부하고 나서 명월관에 들어갔던 분들인데, 룸사롱이란 표현은 좀 선택이 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야. 거의 여대 수준 공부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이돌 연습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명월관에 가서 명월관에 가는 게 꿈이었고, 나름 기생의 그런 자존심? 그런 게 있던 분들인데, 너무 룸사롱이란 표현을 하면 좀, 그렇죠. 예. 그렇고, 예, 이런 평양에서 이제 또 서양 댄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평양 기생학교에서. 이건 뭐지? 해군? 마도로스박? 막 이런, 아무튼 이런 평양 댄스 그런 것도 바지를 입고도 이렇게 이런 것도 연습도 하고, 정말 걸그룹 연습하는 곳 같네요. JYP, 뭐 YG, 뭐 이런 그런 SM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권번은, 그때 당시 교방이나 권번은.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 교방은 그냥 기생을 양성하는 이제 이런 사군자를 친다던가, 보면은 교방에서 이제 더 옛날, 지금 보여드린 건 권번, 구한 말 1910년대 이후고요. 이거는 진짜 조선시대 후기쯤에 이제 사군자 같은 거를 공부하는 교방입니다. 기생들을 양성했던 교방. 이런 데 이제 주로 사군자, 옛날 스타일로 한 거죠. 하지만 진짜 권번은 그때 당시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때 당시 기생은 정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고, 정말 레코드판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권번의 특징은 너도 나도 권번을 막 들어가려고 했었고, 명월관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명월관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고, 진짜 기획사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춤 배우고 노래 배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적인 그런 인터뷰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의 그런 것들을 배우고, 글 쓰는 거 배우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권번 출신인 분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연예인, 가수가 된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기생들의 그런 독립운동도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상 다음에 다루는 걸로 하고요. 자, 1915년에 13도를 대표한 기생들을 뽑은 일도 있습니다. 이거 흔한 그 미스 코리아 기생들, 이때부터 있었군요. 이렇게 여자분들. 제가 진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딱 하고. 저는 전라도의 미녀 기생입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각 13도에서 가장 예쁘다는 기생들을 뽑은, 그를 뽑아서 만든 엽서입니다. 누가 제일 예쁜가요? 저는 이거를 보고서 너무 어리다는 생각에 좀 소름이, 너무 어려요. 앞에 있는 애 특히 어린 것 같고. 누가 제일 예쁜가? 아직 이 화면이 너무 흑백이라 잘 모르겠지만서도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서 다섯 번째 언니가 제일 예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눈으로. 이분이. 그리고 뭐 사진을 찍을 때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난 예뻐, 막 이런.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예쁘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번째 언니도 예쁜 것 같고. 예전에 미스코리아 선발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저분 제가 진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내기하고 두고 볼까? 막 이러고. 저 맞춘 사람 되게 많아요. 저 고현정 씨도 제가 진이 될 거라고 맞췄었고요. 오영경 씨도 내가 맞췄고. 예전에 슈퍼모델 이소라가 내가 처음부터 이소라가 무조건 된다 그랬는데 이소라가 됐었어. 그런 재미로 봤었죠. 예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근데 여자를 이제 상품화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방송을 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 재밌었어요. 그런 언니들의 그런 가식적인 말투, 뭐, 제가 진이 된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하고, 막 그런 거라던가, 세계적으로 한국의 미래를 알리겠습니다. 막 이런 말투와, 뭐, 제 옆에 있는 분이 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재밌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미 1915년에 최초의 미스코리아라고 할 수 있는 13도를 대표한 기생들을 뽑은 이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기생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중간에 방송에서 기생을 창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사실 그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기생은 창녀인가?
이것을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하실 거고 궁금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고 맞다고도 할 수 없는 그 기생의 여러 종류들이 있었고, 아까부터 제가 얘기한 1패, 2패, 3패 기생의 특징,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기생들도 있었고, 몸을 팔지 않은 기생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도 있고, 그들이 속한 기생의 등급에 따라서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도 기생은 창기에 속하고 그냥 천민에 속한 건 맞습니다. 천민이지만 그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나 춤을 잘 추고 서화에 능하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정말 노력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춤 연습을 하고 노래를 잘해가지고 득음을 하면 충분히 출세할 수도 있었던 것이 또 바로 기생이고요. 너무나 많이 출세해가지고 왕 바로 옆에서 장노수처럼 왕을 막 이렇게 부리고, 심지어 장노수는 재혼이잖아요. 장노수는 자식도 있었어요. 결혼도 한 3번인가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산군 옆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던 기생들도 있었고, 뭐 황진이나 뭐 그런 기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기생들은 정말 다양했고, 기생들은 어찌 보면 조선시대의 그런 연예인 같은 그러한 계급이었다, 그러한 직업군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기생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기생들이 했던 독립운동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역사 스캔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